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칙을 강조하는 언론학자 손석춘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제2의 마스코트죠.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네, 오직 여러분의 편 최욱입니다. 네. 자,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네. 자, 지난 시간 따뜻한 비평을 선보여 주셨대요. 임자훈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임자훈입니다. 네. 자, 시즌2 두 번째 방송입니다. 지난주 방송 어떻게들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강유정 교수님. 어려운 질문을 왜 저에게 먼저 하시는지. 네, 첫 번째 방송 시즌2 첫 번째다 보니까 방송할 때도 저도 긴장 많이 했고 그리고 워낙에 위중한 사태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는 게 좀 말을 하기 쉽지 않았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한 번은 했었어야 되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임자훈 변호사를 제가 따뜻한 비평을 해주셨다고 소개해드렸는데 마음에 드세요? 그 표현은? 내용적으로 따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메시지 같습니다. 네. 손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아, 네. 동아 투이 80살 넘으신 그 해직 기자 선배가 전화를 주셨어요. 아, 예. 네. 한국 언론을 좀 오래 바꿔보는데 잘해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왜 지난 시간에 우리 중앙일보 기자 이야기를 했었죠. 기사. 네. 그 천안 너무 일찍 보도를 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담당 기자가 너무 과도한 비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미디어오늘에 실렸고요. 한 방송사 기자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겨레도 성주에 사드를 배치할 때 사전에 보도하지 않았느냐. 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걸 또 이제 미디어오늘에서 담았고요. 하지만 이제 원칙을 강조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주하고 그러니까 미국 첨단 무기를 성주에 배치하는 거와 전염병은 다르죠. 그리고 또 재난 보도의 준칙에 사드가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조금 다른 맥락인 것 같습니다. 담당 기자로서는 좀 아프겠지만 뭐 앞으로 기자로서 커가는데 성숙해 가는데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꼼꼼히 모니터하신 걸 들으셨군요. 네. 예. 최욱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뭐 항상 방송은 보지 않고 댓글만 보거든요. 근데 제 칭찬만 많더라고요. 다른 분들 제발 좀 분발해 주세요. 너무 시즌2가 순한 맛이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맛이요? 순한 맛. 순한 맛. 네. 어떤 맛을 원하신다고 댓글에 날카로운 있던가요? 비판을 날카로운. 원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세 분 제발 네. 분발해 주십시오. 분발하겠습니다. 자, 최욱 씨도 거기에 좀 부응을 해주세요. 예, 좋습니다. 시즌2니까. 네네네. 좀 더 분발해 주시고요. 네, 진행자 욕이 제일 많던데. 뭐 그거는 이미 봤습니다. 저도. 예, 뭐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그럼 저널리즘 토크쇼 J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J는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21대 총선이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먼저 만 18세 유권자를 소비하는 언론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좀 마련했는데요. 지난해 연말이죠.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만 18세 유권자 약 53만 명이 이번 총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됐습니다.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1년 4월 17일부터 2002년 4월 16일 출생자가 해당되는데 관련해서 눈여겨보신 보도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참 재미있게도 어떤 하나의 개념을 두고 보수 언론사냐 진보 언론사냐에 따라서 같은 대상인데 주체적으로
좀 호명이 달라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번에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만 18세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보수 언론들이 교복 입은 유권자라고 교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교복을 강조함으로써 굉장히 그 미성년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성숙한 인물들이 주권을 빙자해서 일종의 선거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라는 일도 프레임을 좀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치적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가졌다는 건 정치적 주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체화를 끊임없이 함으로써 이 주체가 대상이라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언론에서 프레임 작업을 하고 있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미성년이 아니라 비성년도 많습니다. 비성년. 성년이 안 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20살이 넘었으나 절대로 성인이라 볼 수 없는 비성년 정치 주체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미성년이라는 용어를 가져와서 그들의 어떤 생물학적 나이 그리고 교복을 입고 있다라는 학제 안에서의 어떤 특징을 정치적 행위의 어떤 특징으로 풀어내는 것 자체가 저는 좀 프레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임장훈 변호사.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취지는 사실 공감이 되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선거 연령이 하한으로 낮춰지면서 새로운 유권자가 등장한 것은 맞잖아요. 그럼 이 분들을 어떻게 언론에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또 어떤 게 이분들을 가장 좀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교복 입은 유권자라는 말이 그 자체로서 큰 문제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기사 내용에 이 사람들을 되게 미숙한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 교복 입었다라는 말이 쓰인다면 그것에 대한 문제적인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우리 이제 근현대사를 봐도 사실 교복 입은 학생들이 뭐 사회 변혁을 이끌었던 어떤 뭐 민주항쟁, 87년 민주항쟁이랄까요? 뭐 그런 장면들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 자체가 그렇게 네. 표한적으로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예, 예. 네, 그 현실을 그래서 이제 일차적으로 규정하는 게 사실 언론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요. 그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 신문사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새내기 총선세 변수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요. 새내기라는 표현도 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젊은 표라고 이렇게 한 것도 있고요. 이를테면 그 법이 통과되고 바로 다음 날 한겨레 신문이 12월 30일자이죠. 청년 정책 새롭게 쓸 18살 젊은 표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저라면 만약 제가 지금 현직 기자라면 이걸 표제화할 때 새내기 주권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근데 새내기 주권자라고 하는 건 뭐 제가 이제 경강부회일지 모르겠지만 새내기라는 건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그리고 또 축하해 줘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주권자로서 출발하는 그런 선상에서 축하해 주고 같이 그리고 함께 이제 평등한 주권자로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라는 거를 강조해낸 그런 의미가 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거 연령이 낮아지리라고 언론도 충분히 예상을 했을 텐데 이 명칭에 대한 고민들을 거의 안 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뭐 상상력의 빈곤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건지 그 고민은 안 했다고 보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교복 유권자는 아직은 네.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끝에 학교 현장이 혼란에 휩싸일지 우려스럽다라거나 되게 많은 지금 보여지고 있는 헤드라인과 결론으로 가자면 학교에서의 혼란 내지는 시험에서의 방해처럼 이들이 고교생이라는 거, 교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눈앞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강조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교복이 중성적이고 그렇게 정치적이지 않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예, 예. 서술 가운데서 정치성을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이렇게 서술을 통해서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되는 걸 이를테면 알티세르도 호명이라고 불렀는데 그냥 너희들은 교복 입은 학생이야라고 계속 교복 입은 학생은 공부를 해야 돼. 선생님 말 들어야 돼. 지금 정치는 너희들이 생각할 것이 아니야라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맥락들을 기사에 실어 넣음으로 인해서 교복이라는 정말 아무런 어떤 정치성이 없는 말을 정치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좀 꾸준히 사실은 이 법안이 통과돼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좀 쌓아 올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저는 해외에서는 이 학생 유권자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해외에서 좀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들으신 게 좀 있나요? 예. 해외에서 뭐 아까 이제 손석준 교수님은 새내기 유권자라고 부를 수 있다. 예. 글쎄 제가 알기로는 그냥 연령을 표기하지. 왜냐하면은 연령을. 16세까지도 내려간 곳이 있거든요. 16세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특별하게 연령을 제외한 정치적인 혹은 수사적인 어떤 어법을 네네. 쓴다기보다 18세, 16세 이렇게 제한된 선거법 안에서의 선거 가능 연령에 대한 거지. 이 호명이라는 건 사실은 초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 예. 중기나 후기는 결론적으로 사후적으로 그것에 대한 판단일 뿐이지 호명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직 첫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그때 하고 있는 호명 작업과 이것이 모두 결론이 나고 그 18세 선거권을 줬더니 어떤 현상이 있었더라라는 건 사실은 사후적으로 언론학자를 비롯한 정치학자들이 해야 될 영역으로 남겨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아직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일테면 그냥 제로 베이스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거기서 뭐가 있을 것이다, 우려가 된다, 발생할 것이다라는 예측과 예언을 하는 것 자체가 이 호명이 아직은 좀 너무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그 호명에 대한 의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해외 언론에서는 그 제가 이렇게 각국의 신문과 방송들을 다 들여다본 것은 아니지만 예. 18살로 이렇게 투표가 내려가는 거를 두고 뭐 이를테면 고등학교 학교가 교실이 난장판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기사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호명할 것인가를 두고도 이런 논란이 빚어지는 거죠, 사실. 예, 예. 그 언론이 이렇게 10대를 좀 미성숙한 집단 존재로 이제 바라보는 기사들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 반대의 기사들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그 지난해 10월 아마 인원고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고3이던 학생 몇 명이 그 본인 학교 선생님을 고발한 그 사건이었거든요. 이유가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시킨다는 거였습니다. 그 학생들이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한 학생은 조희연 교육감 사퇴하라고 삭발까지 했거든요. 당시 보도됐던 기사들을 보니까 고3 학생 이미지가 뭐 미성숙한 존재라기보다는 깨어있는 시민, 거의 투사에 가까울 정도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1일자 조선일보에 난 기사를 보면 16개 학교의 인원고 나비 효과 학생들 정치 교사에 맞서겠다라는 제목으로 기사 본문에 학생들의 결의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정신적, 사상적 독립을 지키기 위한 진정한 학생 독립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라고 적고 있는데 또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또 충실히 있는 그대로 또 받아 썼어요.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18세 유권자를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 기사는 저는 사실 내용적으로 그 기사들이 말하고 있는 팩트가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학생들의 주장은 해서 교사들이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교육을 했길래 지금 이 난리가 났는지에 대해서 팩트 체크가 안 돼 있다라는 판단이 먼저 들었어요. 예, 예. 그 해당 교사에 대해서 직접 인터뷰를 한 기사를 제가 찾지를 못해서 일단 그런 문제가 가장 먼저 보였고 말씀하신 그 조선일보 11월 11일자 기사를 보면 학생들의 결의문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하죠. 본인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30여 년간 주입했다. 근데 이 문구를 이용해가지고 전교조라 적시하진 않았지만 전교조가 1989년 설립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들을 상대로 한 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전교조와의 관련성이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그 학생들의 발언 중에 하나를 따가지고 관련성을 그러니까 엮은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 기사는 학생들의 행동에 실제로 주목했다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강 교수님. 저는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한 가지는 이 학생이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깨시민의 특성 그리고 정치적 투사의 특성이 있으나 아쉽게도 기성 정치가 학생들에게 보여주지 말았어야 될 것을 먼저 좀 답습한 것은 아닌가라는 조금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첫 번째
이런 이야기들을 교사와 학생 간의 좀 더 대화와 혹은 거의 토론을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더 큰 상위 권력에 고소 고발을 함으로써 징벌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권리를 되찾겠다라는 이런 어떤 것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자신의 의견을 발했을 때 뭘 원하는 것이냐, 앞으로 교육 방향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인지, 교사에 대한 징벌과 처벌을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후자 쪽에 가까웠다는 게 좀 아쉽고요. 이제 이 사태 자체에 네. 대해서. 두 번째는 한편으로는 그럼으로 인해서 이 기성 정치의 부정성, 이렇게 머리 삭발도 했거든요. 이 학생이 이게 부정적으로 보여주니까 기성세대의 좀 잘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고, 문제는 이 맥락을 언론이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것들을 분명히 언론이 인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 맥락을 줄 수도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좀 사실을 위배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지금 인용고 사태에 대해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입장문만 읽어봐도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 교사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주입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일회적 사건이었고 네. 그 학생들과 오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교사의 잘못도 있다. 어떤 점에서는 교사는 좀 더 숙고하고 발언했어야 될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서 교사의 잘못도 적시하고 있고요. 그런 학생들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토론을 한다거나 민주적인 어떤 절차를 밟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하나가 마치 되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서 입장문 전문만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조선일보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를테면 그 19년 11월 25일 조희연 사퇴하라까지 가는 이런 일을 그대로 따옴표를 따서 얘기를 하고 있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건데요. 그래서 기성 언론은 그런 점에서 이런 사태들을 맥락을 활용해서 10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10대를 들여다보는 창구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에 마침 이게 걸렸으니 학교에서 학생들의 생각을 오염시키고 있는 선생들이 있구나. 그 선생들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쓰자. 이렇게 이어가는 거는 언론이 이 사태를 객관적으로 지금 쓰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국면들이 있습니다. 예, 강 교수님하고 임자원 변호사 말씀을 들으면은 일단은 그 해당 교사의 발언에 대한 언급 부분은 거의 없고 입장문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주장을 기사화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이 문제 인원고 학생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그럴 때 그 같은 인원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학생들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막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거는 보도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신문들은 이제 줄기차게 사실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마녀 사냥해 왔거든요. 그 연장선이죠. 정치 교사를 이렇게 몰아치는 것인데 그런데 한번 그 내용 중에 그 차분하게 한번 짚어봐야 될 것도 있어요. 이를테면 그 학생들이 반발한 거 가운데에는 마라톤 대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라톤 대회를 했는데 신문에도 그 보도가 되고 방송에도 나왔는데요. 반일 구호를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일 포스터를 제작하게 했다고 하는 건데요. 이제 그것만 보면 학생들을 너무나 일방적인 어떤 것을 민족주의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학교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달라요. 임시정부 수립 100년째 되는 해였고요. 그리고 마침 그때가 이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있었을 때여서 반일 구호를 마라톤을 하면서 그 해보라고 권하는 게 그리고 또 안 하면 뭐 그걸 무슨 벌을 내리고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그게 일방적인 정치 사상 교육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물론 인원고 학생들이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생각이 있겠지만 그러나 마라톤에 반일 구호를 했다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이렇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입장문을 보면은 서울시 교육감 입장 보면 보이테슬바흐 합의 원칙이라는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교사에 의해 강압적인 정치적 교화를 금지하고 논쟁적 주제를 회피하지 않고 토론하고 판단을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의 얘기도 이해는 가요. 앞부분을 지적한 거죠. 교사에 의해서 뭔가 강압적으로 느껴졌다라는 건데 뒤에 부분도 주목해야 됩니다.
겁니다. 논쟁적 주제를 회피하지 않고 토론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이걸 과정을 만약에 어겨서 내가 불편함을 느꼈는데 논쟁적인 과정이 전혀 없이 이를테면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억압하려 한다라거나 혹은 징계나 징벌의 권한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훨씬 더 문제가 된다는 거지. 저는 학생들이 분명히 저는 자기 의식을 갖고 있고 교사와 다른 생각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앞부분 1차 단계에서 정치적 교화로 느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바로 시위를 하거나 징계나 징벌을 요구한다기보다 논쟁적으로 이 문제를 학교 안에서 좀 더 토론해 봤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그때도 선생님들이 말하자면 네가 학생인 주제에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요청해 이런 태도를 보였을 때 이걸 학교 밖으로 나가서 그건 문제가 되겠죠. 되게 충분히. 한다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자, 언론이 또 18세 유권자 등장이 학교 안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우려 섞인 보도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이죠. 지난해 11월 25일자 조선일보에 그 아까 말씀드린 조희연 사퇴하라 인원과 학생 삭발 내용과 함께 실린 기사가 만 18세 투표 땐 교실이 정치판이 된다는 한국교총의 주장을 헤드라인으로 뽑았습니다. 2020년 1월 29일자 중앙일보 한 사설은 학생들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선거 운동을 하고 당원 모집까지 할 수 있어서 교실이 진영 대결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 교사의 정치 편향 교육과 개입으로 학교가 정치 중립성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고3 교실이 정치 폭풍지대로 변질하고 많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게 불보듯 뻔하다. 이런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전락할 가능성, 정치 폭풍지대, 불보듯 뻔하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인 단어들을 쓰면서 약간 덮어놓고 좀 우려를 하는 듯한 그런 기사들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강 교수님? 갈등이 나쁜 건가요? 라고 첫 번째로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히 언론 지형에서 갈등이란 용어를 너무 오염을 시켰어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갈등이란 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갈등의 해결 과정이 중요한 거지 갈등이 생기는 게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여전히 기성 언론이 정치를 활용하고 있는 오염된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전 정말 약간 미안할 정도예요. 아직 정치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18세 투표 때는 정치판이 된다. 정치 폭풍지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 선거권이 혼란에 아무런 주체적 판단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미리 짐작을 하고 확증 편향을 한 다음에 이 글들을 쓰고 있는데 그런 글들을 썼을 때 일단은 이들을 어떤 정치를 할지를 알고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봤고 혹은 교육을 해서 그 교육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을 거쳤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편향성은 왜 나쁜 건가요? 정치적 중립성이란 걸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는데 조선일보 11월 25일자에 교실 선거판 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 각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적 무관심의 반대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글들을 쭉 따라 읽다 보면은 보수 언론들의 얘기를 따라 읽다 보면은 정치적 무관심의 반대말은 편향성이에요. 자, 그런데 갈등을 겪고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나는 이거다 저거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게 왜 편향성이라고 부르는지 하지만 저는 더 나아가서 편향성이 왜 나쁜 건지를 묻고 싶고 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편향성으로 볼 수 있는 결론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학생들이 좀 더 정치적인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정치판이라고 부름으로 인해서 이들에 대한 특정한 효과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손 교수님. 네, 사실 이제 학생들이 정치에 이렇게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는 건데요. 하지만 우리 그 10대 고등학생들 이미 정치에 참여해 왔죠, 사실은. 이를테면 4월 혁명 때도 가장 앞섰던 것이 그 대구 고등학생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김주열 군도 고등학생이었죠. 그리고 5월 항쟁 때도 끝까지 전남도청에서 마지막 항쟁을 벌였던 그래서 이제 숨진 사람들 가운데 10대가 많았어요. 적지 않았어요. 그리고 촛불혁명 때도 사실 고등학생들 많이 나왔죠. 거리로. 대표적인 게 우리 그 대구 여고생의 그 동영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10대들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치에 참여를 해왔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10대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판단력이 과연
그렇게 미숙할까 이런 이제 전제를 가지고 하는 건데 전혀 착각이죠. 사실 뭐 저 자신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판단력이 높아지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정치적 판단력과 그 자유스러운 나이와는 아무런 반드시 뭐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는 아닌 거죠. 그래서 18살 투표 인하는 사실은 너무나 늦은 것이고요. 예. 그것은 이렇게 늦게 된 데에는 정치권의 그 태만도 있지만 그러나 한국 저널리즘이 제대로 의제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OECD 국가 가운데 이렇게 가장 늦은 형태로 18살 투표 인하가 된 것은 한국 학생 운동의 전통으로 볼 때 그리고 특히 10대 학생들이 전면에 나서서 선구적인 역할을 한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너무나 뒤늦은 그리고 한국 언론이 사실은 이렇게 잘못된 의제 설정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될 지점에 오히려 그 시민사회 단체와 그리고 그 학생들 자신의 요구로 겨우 이제 법이 통과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소리를 한다는 것은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문제죠. 예. 네. 시사를 정말 줄줄 꿰고 있는 최욱 씨는 학창 시절부터 네. 정치에 꽤나 관심이 많았을 것 같고 이런 목소리를 좀 내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언제부터 그러면 이렇게 시사에 좀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저요? 예, 정치 시사. 아니 뭐 저희가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던데. 아니 솔직히 네. 뭐 질문을 하시면은 네. 제가 뭐 진솔하게 대답하자면 저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예. 학생들한테 선거권을 주면은 완전 그냥 난장판이 된다 뭐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예, 간단히 얘기하면. 예. 그리고 완전 또 점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지. 그래서 진짜 그럴 수 있는 건가? 저도 좀 의심하게 될 정도였는데 예. 찾아봤습니다. 앞서서 뭐 잠깐 예,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 232개국 가운데 215개국이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어요. 거의 다네요. 예, 세계 추세에 우리가 지금 너무 늦게 따라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보수 언론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 참 속상합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지난해 12월 26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다가 한 단어에 꽂혔었는데요. 네.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을 두고 의석수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는 사이 18세 투표권도 어물쩍 수정안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어물쩍이라는 단어예요. 마치 그 선거제 개혁을 놓고 이제 정치판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 슬쩍 껴넣었다. 예, 이런 식의 느낌을 주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만 18세 투표권은 굉장히 오래된 주제였고 세계적인 추세에서도 많이 늦춰진 상황이었고 예. 우리나라가 15년 만에 한 살 늦춘 거거든요. 2005년에 만 19세였다가 이번에 이제 20세가 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역사를 보면은 이 18세 선거권은 97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사실 이게 어물쩍 끼어들 만한 사안은 절대 아니었다는 얘기죠. 예. 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자 서울시 교육청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선거 교육을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비판하는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동아일보 지난 1월 2일자 기사에 상당수 교육감들이 심각한 이념 편향을 보이고 있고 교육 현장에 교사의 정치 중립 전통이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런 주장을 담았고요. 1월 11일자 중앙일보 사설에선 제 아무리 선거 교육 자료집을 잘 만들어도 교사가 선입관을 가지면 교실은 정치적 편향으로 오염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난 2월 6일이죠.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선관위에서 모의선거 교육을 금지를 했습니다. 모의선거 교육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 어떻게 보셨는지요? 정말 요리조리 너무 잘 빠져나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미성숙한 주체니까 선거권을 주면 안 된다, 혼란이 될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련한 게 뭐냐면 그러면 선거권에 대한 좀 교육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이번에 다시 하는 얘기는 아직은 선택을 가질 수 있는 권리도 없는데 교육을 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가서 고3 학생들의
공부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해서 학생 보호에 대한 대책 없이 이렇게 교육을 하면 안 된다라고 또 한 번 논리를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게다가 이제 학습권 문제라는 어떤 문제가 여기서 이제 도입이 되는데 이를테면 2020년 1월 29일 하윤수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님께서 쓰신 글이 뭐냐면 학교의 정치화와 학습권 침해라는 걸 나란히 동일 개념으로 두고 있습니다. 학습권 침해라는 건 엄밀히 말해서 학부모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학생이 정말 침해를 받느냐 아니냐의 문제이고 본인 결정권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 역시도 한 번도 입을 가진 적이 없는 말 없는 자였던 이 학생들이 드디어 어쩌면 선거권을 통해서 자신의 학습권에 대한 어떤 의지 내지는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건데 외부적으로 어른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아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하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이런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보수 언론에서 아직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는 18세 선거권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레이밍과 혹은 호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하는가? 제 생각에는 우물에 독을 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18세 선거권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미성숙의 영역이 아니라 미지의 영역입니다. 미지의. 영역인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조차도 아직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 세대를 끌어들이지 말자. 그냥 우리가 예측 가능한 세대만으로 이를테면 눈앞에 있는 총선이라도 치르자라는 그 생각 때문에 18세 선거권이랑 훨씬 더 넓은 어젠다와 넓은 이야기를 작은 총선에 연결돼서 이제 이게 우물에 독을 타서 아무도 못 마셔. 우물을 마시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거 말고는 언론이 왜 이렇게까지 18세 선거권을 어떻게든 훼손하려고 애를 쓰는지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신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것은 그것이 정치적 편향성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마치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인 잣대도 내놓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한국의 그 언론들, 그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그 신문들이 정치적 편향성이다, 정치 교사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뜯어보면 정말 황당한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 한국의 어느 그 초중고에서 어느 선생님이 우리가 만들고 싶은 정당, 우리가 만들고 싶은 법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토론해보자. 아마 이런 수업을 하면 한국 언론이 어떻게 보도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노동 문제가 정치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노사 모의 실습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한국 언론이 어떻게 보도할까요? 그런데 이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교육을 하려고 하면 그려지실 겁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예. 교단을 물들인 붉은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편향성이나 정치 교사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치적 편향성의 잣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치라는 걸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임 변호사님요. 이 모의 선거 교육 논란과 관련돼서 좀 법률적인 내용을 짚어보면 이게 서울시 교육청이 12월 23일 날 발표한 보도자료로 촉발된 사건인데 그것이 당장 공직선거법 86조 1항 3호 공무원 등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에 걸릴 그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은 이를 우려해서 만 18세, 그러니까 선거권자죠. 18세 학생들은 제외할 계획을 이미 밝혔어요. 그랬더니 선관위가 선거권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 임박 시기에 교원이 모의투표 실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을 보면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라는 표제하에 무엇을 금지하는지가 그 행위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선거권자를 제외한 상태에서 이 모의 선거 교육을 하는 것이 이 조항의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되게 모호한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선관위가 너무 자의적인 해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서울시 교육청은 투표일 다음 날에 이 모의 선거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권자가 아닌 학생들한테 선거제도에 대한 어떤 간접 체험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 그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약간 이게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현재로는 정치적 주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학생이 아니라 부모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포 효과들을 또 언론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28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고등학교 교실 정치판 될 것이라는 그 기사의 끝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 학교에서도 수능 직전에 인원고 같은 사고가 일어나면 어떡하나라고 걱정된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말. 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성교교육 편향적 사상 주입해서 안 된다라는 이 중앙일보 이런 그 얘기를 보면은 자료집을 잘 만드는데 어떤 자료집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냐면 선거법 위반 사례를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좀 궁금합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사고 사례집을 먼저 보는 건지 그리고 결혼할 때 이혼 사례집을 먼저 보면서 위험성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건지 물론 이게 교육의 대상에서 빠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자칫했다가 고3인데 대학 가야 되는데 선거에 대해서 잘못 개입했다가 법을 위반할 수도 있겠네라는 지금 정치적 주체인 부모들의 공포 효과를 굉장히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도 하지 않으면서. 예. 그러니까 왜 이 선거법 위반 사례가 봐야 되는가에 대한 그 과정이 A, B, C, D, E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돌출적으로 뛰어남으로 인해서 이건 결국은 아마 정말로 어쩌면 지금 굉장히 자식 문제 그리고 고3 대입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근거가 분명치 않은 공포 효과를 만들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반적인 선거 교육에 대해서도 사실 선거권자가 아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도 이게 사실 선거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지 대강의 근거도 사실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들을 보면 그렇다면은 그 아까 손 교수님이 그 해외 같은 경우는 선거 교육을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시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거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나요? 네. 그 사회 교과 시간에 정치 교육 그리고 민주 시민 교육 이런 게 이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단순한 뭐 이렇게 민주 시민 교육, 정치 교육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 교육이라는 말 자체를 벌써 정치화 시켜버리잖아요. 그런데 정치 교육을 분명히 시키죠. 왜냐하면 정치는 그 한국 언론들이 이렇게 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어요. 사실 그 국회 난장판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 쏟아져 있습니다, 기사가. 근데 정치 혐오를 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누군가의 정치죠. 그래서 저는 정치 혐오의 정치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교육 잘 시켜 나가고 있고요, 민주 시민으로서.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의 민주 시민 교육의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 언론들이 일부 언론들이 해나가는 모습은 이건 보수도 아니에요. 이건 반민주적인 사고 방식이죠. 당장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 뭐 이른바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또 좋아하는 나라가 있죠. 미국입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 한 달 앞두고 모의 투표를 합니다. 실제로. 심지어 모의 투표를 합니다. 그게 1940년부터 시작됐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난 그 대선만 따져 본다면 15만 명이 참여해요. 그래서 투표를 해요. 초중고 대상 모의 투표.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근데 정치적 판단력도 참 뛰어납니다. 그 통계를 보면은요. 그동안에 18번 대선에서 16번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실시되는 투표인데도. 근데 만약 한국에서 이런 모의 투표를 한다고 하면 과연 도대체 이 신문들이 뭐라고 할까요? 미국에서는 194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런 보도를 한 그 조선일보 특히 동아일보 젊은 기자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기자들의 기사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죠. 공부해야 되고요. 미국만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고 우리가 이제 흔히 또 약간의 좀 사소하다 할까? 좀 이렇게 낮춰보기 십상인 나라가 있죠. 코스타리카. 거기는 3살부터 12살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도 투표를 합니다. 투표소를 만들어놔요. 모의 투표소를. 그 아이들이 가서 투표를 해요. 물론 그거는 반영되지 않죠. 하지만 그것도 별도로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실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답답한 거죠. 네. 한국 사회 현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진보 편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인형 프레임을 씌우는 그런 언론 네. 보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가 어떤 것인가, 왜 중요한가, 정치 참여를 위한 정말 소중한 계기다라는 것들을 정말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전무하기 때문에 아까 강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미지의 영역이어서 이렇게 덮어놓고 약간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들어요. 언론들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요. 그 핀란드에서 지난해 34살 여성 총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핀란드의 선거권은 15살. 정말 어리죠. 이렇게 어쩌면 선거권의 이동이라는 것이 실제 정치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저는 하나 좀 흥미로웠던 거는 일본 역시 2016년에 선거권을 18세 이하로 낮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알다시피 일본은 그다지 선거에 혹은 여러 가지 정치에 젊은 세대들이 행동하지 않는 것으로 좀 유명한 국가 중 하나인데 저는 그게 바로 선거 교육이 좀 잘못되었다는 것에서 원인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당시 선거 교육을 좀 보자면 아주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옛날 교과서, 일본식 교과서의 방식대로 자 선거는 이런 순서다라는 식의 순차 교육을 했고요. 약간 소꿉놀이처럼 이렇게 해야 돼라는 식의 실제 정치적인 사안을 두고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네. 소꿉놀이 하듯이 연기하듯이 해보는 것.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게 이건 것 같은데 약간 외주화했습니다. 교육을. 교사들이 직접 담당하는 게 아니라 선거 교육을 하는 마치 우리나라 뭐 이렇게 성교육 그렇군요. 강사라든가 이런 것처럼 예. 외주화해서 그런 분들이 와서 교육을 하다 보니 실제로 학생들이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 상호 교류하는 교육이 된 게 아니라 매뉴얼을 전달하는 방식의 교육이 되다 보니 첫 번째 해에는 50%가 넘는 투표를 보였으나 그다음부터 점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보면서 어떤 선거 교육을 해야 되는가가 문제지 선거 교육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이거는 전 논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선거 교육의 질이라든가 내용이 아니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건 그만큼 언론이 이 10대 정치에 대해서 오히려 전 준비가 되지 않았다. 정말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도 좀 더 논리적인 근거를 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자, 어찌됐건 이번 총선 앞두고 각 정당이 이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만 18세 유권자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 표심을 공략하고자 21대 총선 키워드를 청소년과 청년으로 잡았거든요. 각종 정책들이 앞다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언론이 또 이걸 그대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올해 1월 7일자 여 총선 첫 키워드 청년 내주 공약 발표 그리고 한겨레 1월 10일자 정의당 총선 1호 공약 만 20살들에게 3천만 원 지급.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 기초 자산 제도로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주고 자산 격차와 불평등의 대물림을 완화하겠다면서 재원은 상속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유세 등 자산 세제를 강화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1월 15일자 민주당 총선 1호 공약은 무료 공공 와이파이 확대. 예,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예전 공약들에 비해서는 좀 더 구체화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달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뭐지? 예, 공약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뭐 실현 가능성을 따져봤나? 그 이후에 후속으로 뭐 심층이나 기획 보도들이 있었나 찾아봤는데 없어요. 예, 어떻게들 좀 보십니까? 저는 이게 공약 내용을 설명을 해서 이게 올바른 공약이고 필요한 공약인지를 검증한다거나 여기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기보다는 그냥 청년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고 있는 그 상황을 그냥 현상으로 다루고 있다는 예.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언론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 기성 정당이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고 있는지 보다는 청년들이 정당들에게 어떤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지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앞으로 그러니까 각각의 정당마다 청년 공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다면 청년들한테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정책들을 요구하는지.
저는 일단은 진단이 잘 되어야 처방이 잘 될 듯한데 이 진단의 역할을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미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진단들, 이 청년 세대의 정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나와 상관없는 무관심이라던가 뭐 무민 세대라던가 이건 세계일보 18년 6월 10일에 실렸던 기사이고요. 이런 것들을 잘 보면은 진단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게 아니라 지금 청년 세대들은 정치적으로 무기력해요. 무기력해 있고 왜냐하면 어떤 그 정치적으로 뭔가 관심을 갖기에 너무나 외부적으로 각자도생이라는 이런 커다란 그 물줄기 안에서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무기력이라는 거는 외부적으로 조금 도움을 줘서 기력을 찾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을 해야 되는데 언론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그렇다면 어떻게 관심을 더 갖고 일종의 정치적 무관심에 CPR 장치를 해줘서 생명 유지 장치를 좀 더 해서 이들이 주권자로서 더 역할을 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무기력, 무관심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되려 이 처방이라는 게 너무 극약 처방들입니다. 뭐냐면 돈을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라던가 그냥 단순히 학생들과 청년들이 와이파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와이파이를 간다던가 너무 대증 처방, 증상에 따른 처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언론이 잘못한 부분들이 많은 거죠. 증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리포트를 하고 많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호명 자체를 무관심이라고 해버리니 이 세대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너무 축소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정치성을 되게 좀 작은 거, 어떻게 보자면 너무 소소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최욱 씨는 지금의 팟캐스트 황태자가 되기까지 그래도 형님 좀왜 그러세요? 그거? 아니 어려운 시절을 겪어왔고 지금 저희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청년 아닙니까? 예. 이런 공약들이 이분보다 형이에요, 제가. 아, 그런가요? 뭐 어찌 네. 됐건 예, 두 분이 저보다는 그래도 젊으시니까 젊으시니까 이 청년 공약들이 나올 때마다 그 느낌이 어떤지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이제 것들을 궁금한 게 좀 좀 있어요. 좀 고치고 싶은지 그게 좀 항상 궁금해요. 그 선거 기간에 제가 느끼기에는 청년이란 키워드가 항상 이렇게 좀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선거가 끝나면 이걸 언제 그랬냐는 또 완전히 또 사그라들거든요. 예. 그건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지 그게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그거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 뭐 그냥 제 생각을 네.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청년들이 네. 그 서로 연대하고 단결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기존의 정당 그리고 기존의 언론이 청년 정책을 의제로 설정하지 않고 또 그래서 그걸 이제 표를 의식하지 않는 건데요.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주체적인 거를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젊은 세대 자신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연대, 결집 이런 게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최근이죠. 바로 최근이죠. 지난주에 2월 10일 날 2020 청년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29개 그 청년 단체가 모여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출발 선언문에 제가 그 총선 청년 네트워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린다면 왜냐하면 이제 이들이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주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회는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무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채용 청탁은 아니지만 전화 한 통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 기존의 익숙한 상식이다. 이런 이제 날카로운 비판을 하면서요. 경쟁과 불평등으로 점철된 상식을 해체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 청년 단체들이 이렇게 사실 뭉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청년 정치단체의 결성을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보도하지 않습니다. KBS도 보도하지 않았고요. 네. 그 가장 그나마 이제 의미 있게 보도한 것이 경향신문이었고요. 경향신문은 사설까지 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까 이제 제대로 청년 정책을 담아내는 언론이 없다고 하지만 뭐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경향신문의 끈질긴 이런 보도는 사실은 그 언론학자로서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네. 그 보도예요. 왜냐하면 지난해 11월부터 청년 없는 청년 정치라는 기획 기사를
연재물로 냈어요. 그 청년 없는 청년 정치에서 강조했었던 것이 청년 기본법의 제정이었고요. 그런데 청년 기본법 제정됐잖아요. 결국 네. 국회에서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대해서 뭐 한겨레 신문에서도 그 청년 기본법 제정 이후에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도 썼지만 그러나 이 청년 네트워크 출범에 대해서는 한겨레도 비껴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에 이제 이 청년 네트워크가 앞으로도 해가겠다는 그런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2월 말쯤에서 청년들의 그 29개 단체니까 자신들이 바라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발표에 대해서는 모쪼록 뭐 이 청년 뭐 국회가 늙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조선중앙동아도 다 해요. 그런데 모쪼록 정말 그런 젊은 정치를 원한다면 청년 네트워크가 해나가는 그런 운동, 그런 정책 발표에 대해서 좀 잘 의제 설정을 따뜻하게 보도를 좀 해주었으면 하는 거를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저는 하나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청년이 언제나 선거철에는 주목을 받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왜 무관심의 영역이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왜 청년들이 연대하지 못하고 일종의 네트워크를 갖지 못했을까에 대한 질문도 반드시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유치원 3법만 하더라도 잘 몰랐던 그 유치원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네트워킹화 되어 있는 사람들이 처음 전면으로 등장한 걸 봤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몰랐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끝까지 국정감사 때 등장해서 존재를 알렸고 그런데 그 회기 중에 그 결국 유치원 3법을 막게 되는 가장 큰 정치 세력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미 집단화되어 있는 기성 세력에 대해서 언제나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그 세력에 대해서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내지는 굉장히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면 아직 그렇게 집단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듣지 않아도 되느냐. 집단하지 않은 세력과 그리고 말이 없는 세력 그리고 그러면 유치원법으로 유치원 문제로 해서 가장 손해를 본 건 유치원생들인데 농담처럼 말하면 그럼 그들의 권리는 아무도 찾아줄 수 없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결국은 정치와 언론 모두 이들을 투표권에 있어서 유효한 투표자 수로만 환산했을 뿐 실제로 정말로 고민을 했던가라는 문제는 좀 네.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청년들이 연대하지 못했다라는 건 연대하지 못했던 환경과 어떤 배경에 대한 좀 돌아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건 아니죠. 예. 손 교수님 그 답변이 좀 마음에 드세요, 최욱 씨는? 예.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좀 길더라고요. 네. 저는 한 말씀만 드리면 예. 그 이게 오늘은 그 선거권 연령 이렇게 하향한 거를 주제로 이제 청년 정책, 청년에 대한 청년의 어떤 정치 참여, 청년 어떻게 다룬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앞으로 총선 때까지 선거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할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기사가 더 많이 네. 쏟아질 테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어떠한 사안을 놓고 언론이 이것만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뽑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선거보도 그러니까 그 선거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정치 문제에서 가장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선거 보도가 결국 정치 보도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선거 관련된 보도에서 이것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는 정치 혐오만은 양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상에서 쓰는 용어 중에 정치라는 말이 들어가서 긍정적으로 쓰이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예, 너 정치하려고 그러지? 너 출세하려고 그러지랑 같은 말이잖아요. 혹은 뭐 이거 너 너무 정치적이다. 너 약간 술수에 능하다라는 말이랑 비슷해요. 정쟁이라는 말은 그냥 집단적 어떤 이전 투구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근데 사실은 거기서 말하는 뭐 정쟁이나 정치할래 이런 말에서 지금 사람들이 부여하는 그 의미는 정파적 이해관계 싸움을 정치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라는 것의 사실적인 의미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저도 이제 이참에 한번 찾아봤어요. 정치라는 게 사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 봤더니 국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 역할이다. 등등의 사전적 정의들이 있는데 대부분 교집합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이해관계 조정이더라고요. 정치학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학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결국에는 이것은 모든 국민들의 삶에 일상적으로 작용되는 힘에 대한 이야기고 그 힘의 약간 매뉴얼 같은 것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근데 민주주의란 그 힘의 매뉴얼을 국민들이 직접 정하라, 국민들이 참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라는 게 하나의 집이라면은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주인으로 들어가서 주인 행세를 해라라는 것이 민주주의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고 그런데 정치 혐오라는 것은 결국 그 집에서 주인을 내쫓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곳은 더러운 곳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심음으로써 주인으로 하여금 그 집에 가고 싶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 혐오를 양산하는 사람들이 주인 행세로 들어가죠. 그것이 우리나라의 기성 정치인이고 언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나쁜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쓰는 술법이 사실 정치 혐오를 양산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적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선거 보도가 조금이라도 나아간다면 저는 정치 혐오만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예. 결과가 이게 완전히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항상 부모님한테 듣는 얘기가 정치적 발언하지 마라. 매번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사회 참여를 하는 유명 연예인 그 순간에는 박수 받을 수 있지만 예. 시간이 좀 지나면 박수 쳤던 분들도 그 연예인들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방송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왜 자꾸 최욱 씨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네요. 뭐가요? 그래도 소신 발언을 많이 하잖아요. 소신 발언은 안 하는데요. 정치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 무슨 긍정적으로 아니, 이런 식으로 궁금해서. 정치 희화화도 문제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 그거는 너무- 정치에 관심이 많고 시사에 관심이 많고 줄줄 꿰고 있는 분이시니까. 아이, 그 희화화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질문이 저렇게 두렵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한 번에 네. 보내려는 거 아닌가라고 음모론까지 생각이 나는 것 이렇게 자체가. 물어보는. 네. 근데 최욱 씨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많죠.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정치할 거냐고. 제가 왜 발끈하냐면 정치 혐오도 문제지만 정치 희화화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은 그 전문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우리가 방송에서 보면은 개그맨이 하는 게 낫겠다. 개그맨이 설 자리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 희화화 시켜요. 저는 이런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그맨에 대한 모욕이죠, 사실. 야,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싫어요, 저는. 그러면 아니 전문적으로 해보세요. 아유. 앞으로. 근데 네, 저는 아니, 그 말을 진짜 진심으로. 좀 반대하고 네. 싶은데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정치는 전문가다. 정치 공학은 전문가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치는 아까 10대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지만 10대 고3 18살의 문제는 그 나이대의 18살 제일 잘 알아요. 저는 벌써 몇십 년 전에 그 나이였고 아무리 만약 제가 나중에 아이가 그 정도 커서 그 나이가 된 아이를 본다고 해도 저는 아니란 말이에요. 잘 정치는 모르지만 그 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전문적이지 않은 정말 그 단위 하나만으로도 참 소중히 대하는 게 정치의 태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청년 정치 얘기하고 있지만 청년이 뭡니까? 법적으로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법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예. 네, 사실 아동이 처음에 그랬습니다. 필립 아리에스가 아동의 발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아동이란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중세는 애들이 일도 하고 정말 나가서 돈도 벌고 이런 게 너무나 당연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지금 이 문제가 정말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다면 이 청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도 물론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긴 합니다만 좀 더 공론화되고 담론화돼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좀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언론에서도 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선거 네. 정치에 공학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자, 언론들이 정치 혐오를 쏟아내고 있으면서 또 반면으로는 청년의 정치 무관심을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작 그들의 삶을 제대로 조명을 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데는 정말 많이 그동안 언론들이 부족했죠. 청년 정책에 대한 단발성 보도가 아니라 진짜 언론이 제시해야 할 게 무엇인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마련한 새 코너, 주목할 만한 기사를 소개하는 제이픽 시간입니다. 선거 때까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청년들이 선거 후에는 언론의 관심 밖으로 사라지는 현실, 또 외면함으로써 없애버린 청년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 제이픽 임자원 변호사가 직접 발제를 하셨다고요. 어떤 기사 선택하셨고 이유도 좀
같이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청년들로 하여금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고 정치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언론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것 같아요. 정치가 당신들의 삶에 크게 좌우할 거다. 직접 영향을 미칠 거다. 지금 안 그래 보이지만 저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느냐면 당신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야기를 되게 사실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뽑은 기사인데 그 프레시안과 뉴스타파가 공동으로 기획한 배달 죽음이라는 기사예요. 2019년 9월부터 8차례에 걸쳐 연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네. 한 고등학생의 안타까운 죽음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그 사건을 토대로 이 청소년의 노동 환경에 그 법과 제도가 어떤 식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거든요.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예. 제주의 어느 족발집에서 배달 노동을 하던 그 18살의 학생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선거권이 생겼겠죠. 지금까지 살아 있었다면. 이 학생이 그 면허도 없었어요. 오토바이 면허도 없었는데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네. 예. 근데 이 주인이 배달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그 세 번째 배달 나갔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결국 사망한 사고예요. 놀라운 것은 이 사장에게 가해진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30만 원이 다였다는 거예요. 네. 자,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기사는 쭉 그러면 이 사건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밖에 처리되지 않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노동청은 사건 조사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교통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조사 생략하라는 노동청의 내부 지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청 근로감독 간의 조사 혜택 문제를 추궁하자 인력 부족 탓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 학생의 예정된 한 달 월급은 150만 원이었다. 고정급 그러니까 주유 수당, 야간 수당 같은 걸 넣으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의 영세사업장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산재 사망은 건설업에서 가장 많지만 이 학생의 나이대에서는 오토바이 배달 사고가 제일 많다. 최근 3년간 18세에서 24세까지의 산재 사망 44%가 오토바이 배달 중 사망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칙상 오토바이 배달 관련 사업주의 의무사항은 헬멧 착용과 정상적 오토바이 제공뿐이다. 그래서 노동부도 무면허 운전 지시로 이 학생처럼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답했다. 최근 3년간 청년 배달 사망 사고가 32건이 있었는데 그중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건은 헬멧 미착용 1건뿐이었다. 배달업 관련 사고는 지난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배달 시장의 노동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는데 주문 대행 플랫폼이 소비자와 음식점 사이를 중개하고 배달 대행 플랫폼이 음식점과 고객 사이를 중개하고 배달 노동자들은 이 배달 플랫폼의 소속이다. 그러다 보니 배달 중 사고가 나면 어디에서도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 말미를 보면은 이 기자가 직접 오토바이 배달까지 하면서 예.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어쩌면 청년들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언뜻 보면 그럴 수 예, 있죠. 예. 그러니까 그 법과는 달리 보호받고 있을 것 같고 뭐 가정 안에 있을 것 같고 학교 안에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미 그 밖으로 나와 있는 청년들, 일터에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그 청년들에 대해서 현행 법과 제도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저는 이것이 청년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최소 그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이 배달 노동자를 만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분들 덕분에 사실 좀 삶의 질도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송하고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기사를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너무 이분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부끄러우시네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요즘 플랫폼 산업이 많이 회자가 되잖아요. 네. 언론에서도 많이 이것이 약간 혁신이라고 포장이 되면서
최근에 그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 업체가 뭐 외국 기업이 뭐 수조 원에 팔렸다 이런 기사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고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예. 심지어 그 배달 플랫폼 산업의 그 노동 환경에 가장 어떻게 보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 노동자들인데 네. 청년 노동자들이 그러한 산업 변화 속에서 어떠한 삶의 변화를 겪고 있는지가 너무 안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8세 선거권 얘기할 때 그 얘기도 나와요. 뭐 18세 선거권 하는 나라 중에 학제가 18살에 끝난다. 고등학교 과정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먼저 교육과정 먼저 바꾸자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뭐냐면 18세면 무조건 고등학생만 있다라는 대전제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다양한 18세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자면 학생이면서도 이렇게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면서 배달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고 되게 다양한 18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조금 가슴 아픈 건 그렇게 학생 18세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 다수기 때문에 먹힌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더 설득력을 갖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도 이렇게 만약에 18세 선거권이라는 것과 연관해서도 얘기하면 다양한 18세의 삶 그리고 미성년의 삶이 있다라는 그런 문제들을 좀 언급해야 된다라는 거고 저는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10대는 지금 이 현장을 보니 순수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어디다가 어떻게 제가 지금 홀 서비스인데 모텔로 나가야 됩니까라고 말하지 않는 건 순수하기 때문인데 그것을 보는 주체들은 좀 무지하다 내지는 그들의 비체험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어떤 그런 것으로 본 게 아닐까. 근데 이게 법적인 어떤 주체로서의 이 18세들한테도 그렇게 똑같이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지금 임지한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계속해서 언급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발언권을 갖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언권을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언급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송 교수님. 네. 저는 한 3가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그 최욱 선생이 이런 기사 이제 처음 봤다라고 할 정도이니까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사를 접하지 못했겠어요. 이게 잘 보이지 않죠. 신문과 방송이 보도하지 않으니까. 근데 실제로 한국은 지금 산재율 1위거든요. 네. 임 변호사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날 이제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일터에서든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까지 뭐 더하면 하루 6명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배달 거기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숫자까지 합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는 거죠, 사실. 이제 그런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가 이야기할 때마다 정부는 인력이 부족하다 이래요. 왜 인력 충원 안 합니까? 지금 일자리도 없는데 노동부 인력 대폭 확대해야죠. 저는 노동부가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노동부다운 일을 하려면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대통령에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왜 안 해주겠어요? 그런 문제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실은 우리 오토바이 하면 한국 신문과 방송에서는 폭주족 기사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토바이에 대해서 폭주족 기사는 많이 나오는데 이건 정말 이제 대비되는 거죠. 세계적으로 지금 빈부 차이의 문제가 재미있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 기생충 영화가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받은 것도 그런 흐름 속의 하나인데 정말 이 오토바이도 폭주족의 기사는 한국 신문과 방송에 넘쳐나지만 우리 임변께서 지금 발제하신 이 프레시안 기사처럼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이 청소년들의 문제 안 나오잖아요. 이런 거 역시 좋은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신문과 방송의 젊은 기자들이 좀 더 분발했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네, 연재될 8편을 저는 다 기사를 읽어봤는데 사실 정말 진짜 청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정작 노동부에서도 사실은 하나도 집중하지 않았던 노동 환경,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를 아주 이렇게 감성적으로 잘 풀어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묻히지 않고 좀 이렇게 수면 위로 많이 좀 떠올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좀 가져봤는데 이 기사에 대해서 좀 짧게 한 줄씩만 좀 평을
남기신다면요. 예, 손 교수님. 아, 네. 그 청소년들도 그렇고요. 산재 사망률을 줄여나가는데 함께 해나가자는 제안을 한국의 모든 저널리스트들에게 강력히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동참을 요구하셨고, 예, 강 교수님. 네, 아무런 이권이 되지 않는 기사를 접했을 때 경외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의 이권이겠구나, 이거는 언론사의 돈이 되겠구나라던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왜 반갑냐면 이렇게 정말 언론이 자신의 펜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을 하는 이런 마땅한 원칙적 기사의 경우를 정말 보기 힘든 상황에서 이걸 보게 되면 정말 반갑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반갑다를 넘어서 좀 존중감을 갖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착목과 그것에 대한 탐사가 이례적으로 멈추지 않고 좀 꾸준히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임 변호사님. 저는 뭐 한 줄 평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진작에 알아야 했던 진짜 청년 이야기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욱 씨. 솔직히 이런 기사는 소비가 잘 안 되는 기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를 써 주신 건데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사실 취재를 했던 기자 입장을 좀 살펴봤을 때 굉장히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8편을 그 현장 취재를 다 하고 인터뷰를 다 한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값진 기사들을 실은 더 많은 독자들이 봐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는 이 현실, 시간이 지나면 묻혀버리는, 언젠가는 또 묻혀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묻힌다는 표현도 좀 맞지 않아요? 뜨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댓글 수를 봐도 굉장히 적습니다. 음,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사화해 주었다는 것 너무 고맙습니다. 예, 많이 보세요 이제 그런 기사들. 알겠습니다. 자, 2020년 KBS 선거 보도 슬로건이 내 삶을 바꾸는 정치입니다. 사실 지금의 언론은 정치가 이 청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려주지도 않고 정치 참여만을 사실 외치고 있죠. 그들이 왜 참여해야 하는지 먼저 설명해 주는 게 진정한 언론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